네. 자, 오늘은 이제 2주차 수업입니다. 한 주일 6과목 다 한번 들어보셨는데 뭐 괜찮습니까? 공부하실만 하세요? 잠시만요. 처음엔 좀 낯설고 뭐 그렇지만 이제 익숙해지면 괜찮아질 겁니다. 자, 오늘은 2주차 수업이고 오늘은 의사표시부터 할 거예요. 의사표시. 그다음에 무효와 취소, 그다음에 부관이라고 하는 게 조건 기한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까지가 민법 총칙 그 첫 번째 파트이거든요. 그래서 법률행위 대리 파트 제외하고 총칙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요게 10페이지인데요. 그림입법 책은 나왔는데요. 17일 날 책은 나왔는데 아직 학원에 도착을 안 해가지고 오늘까지는 프린트물로 여러분들 받으시는데 아마 주중에 받게 되실 거예요. 네. 10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어디 하는지 다시 한번 볼게요. 법률행위 공부하고 있죠. 총칙 중에서는 법률행위에서 10문제를 출제를 하는데 법률행위 주로 잘 모르시겠으면 계약으로 읽으시면 된다 그랬죠. 계약. 사람들이 계약을 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요겁니다. 그렇죠? 요거 잠깐만요. 색깔을. 예. 법률행위를 하는 이유는 권리 변동을 시키려고, 권리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려고 하는 거고, 법률행위를 해서 계약을 해서 권리가 변동이 일어나면 이 법률행위는 효력이 있다, 유효다라고 이해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갖춰야 될 요건은 일단 법률행위로서 성립부터 해야 됩니다. 효력이 발생하려면 성립을 하려면 요 세 가지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이 세 가지가 존재하면 돼요. 계약 같으면요. 계약 당사자가 2명, 그다음에 계약을 하는 목적, 그다음에 계약을 할 때는 의사표시가 2개가 필요하죠. 청약, 승낙이 합치되면 계약이 성립을 하고, 그다음 그 계약이 진짜 효력이 생겨서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권리 변동을 일으키려면은 그러려면은 당사자는 계약할 당시에 세 가지의 능력, 지난주에 해서 기억은 안 하실 거지만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요 세 가지 능력을 가진 상태에서 계약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목적까지 했거든요. 계약의 목적, 계약의 내용은 그 내용이 확정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실현하는 것, 이행하는 것이 가능해야 되고, 그다음에 법을 어기면 안 되죠. 계약의 내용은 적법해야 되고 그 내용이 사회적으로 타당성을 가진 내용이어야 됩니다. 확가적사.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그 이제 연장선에서 오늘 의사표시를 하겠다는 거예요. 의사표시. 법률행위를 해서 법률행위가 효력이 생기려면, 권리 변동을 일으키려면 그 안에 들어있는 의사표시가 정상적이어야 됩니다.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가지고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효력이 생기는데, 근데 우리가 민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정상을 공부하진 않죠. 다 비정상만 공부하거든요. 그러니까 확가적사 해야 된다 해놓고 실제로 배운 내용은 확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무효. 실현이 불가능한, 불능이면 어떻게 되느냐? 무효. 그다음에 적법하지 않고 위법해서 강행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무효. 그다음에 사회적 타당성을 잃어서 반사회적이면 무효. 근데 여기도 못 갖추면 어떻게 되느냐? 못 갖추면 다 아예 무효이거나 또는 취소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정상을 배우니까 오늘도 비정상적 의사표시, 정상 말고 비정상을 배울 텐데, 의사표시가 정상이라는 게 뭐냐면은 의사표시는 자기 의사 생각을 표시하는 거거든요. 권리 변동을 일으키겠다는 생각을 표시하는 거예요. 생각을 말이나 글로 내뱉는 건 말하는데, 정상이라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되겠죠. 자기 생각대로 표시한 게 정상이에요. 그다음에 생각을 결정하는 과정에 아무 하자가 없어야 돼요. 하자라고 하면 뭐냐면은 이 의사결정 과정에 타인으로부터 부당하고 위법하게 간섭받은 걸 말해요. 간섭 종류는 2가지입니다. 사기나 강박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이라는 것은 나는 사기를 당한 사실이 없어요. 그다음 협박, 강박당한 사실도 없어요.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내린 거야. 내 스스로. 그다음 내 결정한 의사하고 일치하는 표시를 한 거야. 그럼 완전 정상이죠. 그런 정상적인 의사표시로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법률행위는 효력이 생겨요. 정상적으로. 근데 오늘 비정상을 배울 거니까 비정상적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 이 각각의 정상을 부정하면 되지. 뒤집으면 되죠. 첫 번째 비정상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뭔가 계약서에 뭘 써놨는데 내 생각대로 써놓은 게 아니고 생각과 다른 걸 쓴 거야. 의사와 표시 불일치. 또는 2번째,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는데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 하자가 있는 거예요. 사기를 당했거나 또는 협박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이건 비정상이거든요. 그런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로 법률행위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은 제대로 권리 변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고장 나버리는 거지. 그 제대로 권리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현상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처음부터 아예 무효인 경우도 있고 혹은 취소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요게 전체 윤곽입니다. 그래서 오늘 의사표시부터 시작을 해서 대리 건너뛰고 무효 취소 조공기한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여기 노란색 바탕에 적혀 있는 게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이잖아요. 이 두 개는 지난주에 했고요. 첫 주에. 오늘 세 번째 겁니다. 의사표시가 의사와 표시가 일치를 해야 되고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 그 내가 뭐 저 집을 사야 되겠다, 이 땅을 팔아야 되겠다.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 사기 강박을 당한 일이 없어야 된다. 그러면 정상인데, 근데 우리가 정상을 배우진 않고 비정상적 의사표시를 배울 건데 비정상적 의사표시가 민법에 4가지가 있어요. 총 4가지. 그 4가지가 어떻게 4가지가 나오는지 한번 끄집어내 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둘로 나눠요. 비정상 타입을 첫 번째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의사대로 표시를 안 하고 자기 의사와 다른 표시를 한 거예요. 비정상이죠. 두 번째는 의사와 표시는 일치해요. 하지만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 하자가 있는 거예요. 하자가 있다라 함은 사기를 당했거나 협박을 당한 거예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누고 그다음에 여기서 용어들을 좀 더 붙여야 되는데 의사는 그냥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 표시는 그 생각을 드러내는 말이나 글을 얘기하는 건데 근데 이 생각, 의사 이거하고 동의어가 하나 있어요. 진의. 저 세 단어는 다 동의어들이에요. 진의, 진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의사 줄임말이죠. 그러니까 생각, 의사, 진의는 그냥 바꿔가면서 쓸 수 있는 동의어들이에요. 그 다음에 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타입을 다시 둘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느냐? 표의자가 그 사실을 알고 했냐, 모르고 했냐. 표의자, 표의자라 하면 의사표시를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의사표시를 한 이 사람요. 자기 의사와 다른 표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는 경우도 있고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둘로 나누고 그다음에 알고 하는 경우를 다시 둘로 나눕니다. 표의자가 있으면 상대방도 있겠죠. 표의자가 혼자 자기 의사와 다른 표시를 한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상대방과 짜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의사와 다른 표시를 상대방과 미리 짜고 이렇게 하면 총 경우의 수가 4가지가 나왔죠. 제가 4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 둘, 셋, 넷. 이 4개의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에 이름을 달아놓은 거예요. 제일 첫 번째를 뭐라 하느냐.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 진의가 아닌 표시다 이거죠. 의사표시. 두 번째는 상대방과 짜고 했죠. 짰다. 정을 통했다. 통정허위 표시라고 해요. 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르고 했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를 모르고 있어요. 착각에 빠진 거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하자가 있다는 것은 의사결정 과정에 사기나 강박을 당했다. 이렇게 해서 4가지 비정상적 의사표시예요. 이것들이 이런 것들을 의사표시 가지고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법률행위는 유효가 되지 않고 무효가 되거나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게 다 어디 나오느냐. 107조, 108조, 109조, 110조. 요거는 조문 표시입니다. 이렇게 된 건가? 이렇게 나옵니다. 조문을 한번 구경시켜드리면 조문이 조금 축약해 놓은 건데 107, 108, 109, 110 진이 아닌 의사표시, 통정허위 표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사기강박의 의사표시. 빨간색 부분을 보면 결국은 이런 비정상 의사표시를 가지고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유효가 되지 않는다는 거지. 유효가 되지 않는 현상에는 2가지가 있어요. 아예 무효이거나 또는 취소할 수 있거나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건 유효가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여기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무효, 취소, 취소. 그렇습니다. 이걸 하나씩 공부를 해 갈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개념들을 한번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이해해 볼게요. 각각의 이 비정상적 의사표시들을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진의 아닌 의사표시입니다. 저기 보시면 왼쪽 그림에 저 갑이란 남자가 갑남이 을여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여자를 꼬시기 위해서요. 줄 생각도 없으면서 자동차를 주겠다고 한 거야. 너 줄까? 스포츠카가 너 줄까? 그러니까 여자가 주면 받지 이렇게 된 거야. 공짜로 주는 게 증여계약이죠. 근데 얘가 주겠다는 게 의사표시였거든. 주겠다는 게 의사표시였는데 그 의사표시가 줄 생각이 없다고 돼 있죠. 실제로 줄 생각이 없어요. 생각을 뭐라고 합니까? 이게 의사예요. 의사, 진의. 그게 없으면서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뭐 말을 했거나 글을 썼겠죠. 그러면 이 증여계약의 증여자의 의사표시가 뭔가 비정상이라는 거죠.
표의자 이 사람이 자기 생각 줄 생각도 없으면서 주겠다고 표시를 했으니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해요. 그다음 표의자 스스로는 남자는 알고 있죠. 줄 생각이 없다는 거 자기가. 그렇죠? 근데 상대방 여자하고 짠 건 아니죠. 혼자 한 거죠. 이럴 때 이것을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해요. 남자가 여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생각도 없으면서 안 줄 거면서 줄까? 이렇게 해가지고 여자가 받겠다 해서 된 저런 증여계약은 제대로 효력이 안 생긴다는 거죠. 뭐 이렇게 될 거예요. 무효가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요 갑은 사직서를 던졌네요. 부장이 깜짝 놀랐는데 던졌습니다. 근데 사직할 생각은 없어요. 상사에게 꾸중을 듣고 홧김에요. 분노 조절 장애, 분조 장이 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직할 생각은 없으면서 사직서를 제출했으니까 생각이 없는 사표인 거야. 실제로 사직할 생각이 없는 사표예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사직서 쓰는 것도 의사 표시라고 한다면 표의자 스스로는 알고 있죠. 자기가 병이 있다는 거, 분조 장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대방 회사하고 짠 건 아니죠. 혼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여자 환심을 살려고 줄 생각도 없으면서 주겠다고 하는 거, 사직할 생각도 없으면서 홧김에 던지는 사표, 이런 것들을 비진이 표시, 진이 아닌 의사 표시라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되느냐? 근데 진이 아닌 의사 표시 이게 8글자죠. 근데 우리 법률 용어들은 글자를 줄이려고 해요. 한 글자라도 줄이려고. 그래서 이거를 7글자로 줄일 수 있어요. 안일비자를 쓰면 비진이 의사 표시. 똑같은 말이잖아요. 진이가 아닌 의사 표시. 근데 더 줄일 수 있어요. 5글자로. 왜냐하면 여기 있는 진이하고 여기 있는 의사는 동의어죠. 의사하고 진이는 같은 말이라고. 그러니까 같은 말을 2번 쓸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를 없애버리는 거지. 비진이 표시라고 하는. 이게 더 정확하죠. 어법상으로는 진이가 아닌 표시 말이에요. 3글자로 줄이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 다 거짓말들이잖아요. 한 글자로 줄일 수 있습니다. 뻥입니다. 좀 강하게 얘기하면 개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백실조는 뭐냐? 뻥치는 인간들인 게 그렇죠. 계약을 하면서 그렇게 해줄 생각도 없으면서 계약서에다 적는 거지.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뻥을 치면 그게 계약의 효과가 생기냐 안 생기냐 뭐 이걸 따지는 게 107조입니다. 그다음에 108조 허위 표시 한번 볼게요. 통정허위 표시. 이것도 뻥이에요. 이것도 뻥이고 이것도 뻥인데 의사와 다른 표시. 근데 107조 비진이 표시는 혼자 치는 뻥이고 상대방하고 짜고 치는 뻥이에요. 통정허위 표시인데 보니까 저기 왼쪽 그림에 갑은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을과 친구인 을과 짜고 자기 집을 을에게 매도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실제로 매매할 생각은 없는데 꾸며가지고 매매 계약서를 쓰고 등기소 가서 등기 신청해서 등기를 옮겨 놓습니다. 갑이 저 A로부터 돈 1억 원을 빌려 썼어요. 돈 1억 원을 갚을 채무자고 채권자예요. 근데 돈을 갚을 돈이 없는데 갚을 날짜는 다가오고 있어요. 집이라고 달랑 한참 남았어 이거. 부모님 모시고 늙으신 부모님 모시고 어린 아이들 데리고 살고 있는 집인데 저거 돈 안 갚고 있으면 채권자가 이 집 가만 안 놔두죠. 소송을 해서 채권에 관한 승소 판결을 받고 집행 신청합니다. 그래서 요 집을 경매 신청해서 돈으로 바꿔 가지고 자기 채권 1억 원을 배당받아 버릴 수 있는 거지. 결국 채무자는 길거리로 나앉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친구에게 찾아가서 자기 사정을 얘기해요. 친구야, 이 실제로 네가 사라는 게 아니고 내가 여차저차해서 이 등기 명의가 내 명의로 있으면 이게 집행을 당한다. 그러니까 너랑 나랑 매매한 것처럼 꾸며서 계약서 쓰고 등기소 가서 등기 신청해서 네 앞으로 등기를 좀 옮겨 놓자 이거지. 그러면 외형상으로는 얘의 재산처럼 되어버리잖아요. 그럼 얘하고는 채권관계가 없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하거든요. 경매를. 그렇게 해서 계약서를 쓰고 그 친구가 도와주겠다고 해서 계약서를 쓰는 거야. 계약서를 쓰고 얘 앞으로 등기를 옮길 때 이 매매. 자, 이 매매 계약서에는 갑이 팔겠다는 의사표시도 있고 매도의 의사표시, 을이 사겠다는 의사표시도 있을 거야. 대금도 적정하게 짜가지고. 하지만 실제로 따져보면 갑은 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팔겠다는 표시만 해놓은 거죠. 글만 써놓은 거예요. 을도 돈 주고 살 생각 없어요. 사겠다는 표시를 한 거야. 각각은 둘 다 의사표시를 한 사람들인데 표의자들은 의사표시 불일치를 스스로 알고 있죠. 둘 다. 그리고 서로 상대방하고 짰죠. 이럴 때 팔겠다는 의사표시, 사겠다는 의사표시, 그 계약서에 적혀있는 청약, 승낙의 의사표시들을 전부 다 통정한 허위표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통정허위표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이걸 글자를 자꾸 줄이려고 한다 그랬죠. 통정 허위 표시는 그냥 통정자 빼고 얘기를 더 많이 합니다. 허위 표시라고 그냥 허위 표시. 허위 표시로 한 법률 행위를 자 의사 표시를 가지고 하는 행위를 사람의 행위를 법률 행위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법률 행위 속에 들어있는 의사 표시가 허위 표시일 때 그 행위를 가장 행위라고 얘기해요. 가장 행위. 그러니까 이게 매매를 가장한 거니까 가장 매매 이렇게 불러주는 거야. 저 사례를 어떻게 부르냐면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한 가장 매매 이렇게 불러줘요. 매도인 매수인이 짜고 가장이란 말은 가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 가짜 매매 이렇게. 또 가짜 매매 하나 보자면 아버지 아들인데 부자지간인데 보통 증여하고 여러분들 매매하고의 차이는 둘 다 계약이죠.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데 증여는 무상 계약, 무상 아무도 안 받고 주는 거고 매매는 돈 받고 주는 거죠. 근데 보통 아버지들은 아들에게 증여를 하지 돈 받고 파는 게 아니고 보통 주잖아요. 이 아버지도 줘요. 아들에게 건물을 증여하는데 증여를 받아서 소유자가 되면 증여세를 엄청나게 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증여세를 내기 싫으니까 면탈하기 위해서 안 낼 목적으로 매매 계약을 한 것처럼 계약서를 쓰는 거죠. 매매 계약서.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그게 뭐 세금 관계에서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매매 계약서 한 것처럼 꾸며서 등기를 이전했으면 여기 아버지하고 아들이 작성한 매매 계약서도 잘 보면 거기 팔겠다는 의사표시, 사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지만 아버지는 아들에게 돈 받고 팔 생각 없어요. 그냥 줄 거예요. 팔 생각 없이 팔겠다는 표시한 거야. 아들도 돈 주고 살 생각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 매매 계약서에 나와 있는 매도의 의사표시, 매수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을 짜고 한 뻥인 거죠, 둘 다. 이럴 때 이 의사표시들을 통정 허위 표시라고 하고 이것도 가장 매매인 거지. 이 매매는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한 가장 매매고 여기는 증여세를 면하기 위한 가장 매매다 이렇게 불러줍니다. 됐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는 뭐 여기 나와 있는데 좀 이따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차고는 얘들은요 비진의 표시나 통정의 표시는 표의자가 자기 의사 표시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한 거라면 여기는 모르고 한 거예요. 모르고 그러니까 착각에 빠진 거지. 저기 보시면은 갑이 자기 차를 친구인 을에게 1,000만 원에 팔 생각이었어요. 생각은 1,000만 원. 근데 그래서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혹은 카톡을 보냈는데 그냥 한글로 1,000만 원 이렇게 썼으면은 그렇게 문제가 안 터졌을 건데 이게 아라비아 숫자로 이렇게 공을 달기 시작하네. 1 다음에. 근데 1,000만 원이면 1 다음에 공이 7개가 달려야 되잖아요. 실수로 공을 하나 빠뜨려 가지고 6개를 달아 가지고 100만 원에 팔겠다고 보낸 거야. 편지를 써서. 그럼 자기는 생각은 1,000만 원을 받을 생각이었는데 청약서는 100만 원에 팔겠다고 했으니 의사표시가 다른 청약을 한 거죠. 의사표시 한 거예요. 표의자 스스로 모르고 있어요. 이럴 때 이 청약을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청약이 있지 않습니까?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받은 을이 엄청 기분이 좋네요. 그래서 을은 또 착각을 한 거예요. 자기도. 아이고 친구가 좋긴 좋구나. 이거 지금 중고차 시장에 내놔도 1,000만 원은 노끈히 받을 수 있는 차인데 100이면 거저 주겠다는 거네. 그래서 살게라고 편지를 했거나 또 카톡을 보낸 거지. 그래가지고 되면은 나중에 일단 어쨌든 100만 원에 팔겠다는 의사표시가 왔고 100만 원에 사겠다는 의사표시가 되었으니까 100만 원으로 계약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났을 때 이게 드러나겠죠. 얘는 100만 원을 들고 나갔죠. 차를 받으러. 얘는 차를 끌고 나갔죠. 1,000만 원 받으러. 그래서 얘가 100만 원을 딱 주면은 뭐냐 이렇게 되겠죠. 계약금이냐 이렇게요. 계약금 무슨 계약금이냐. 네 1,000만 원에 아니 100만 원에 판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갑이 내가 언제 나는 1,000만 원에 판다고 했잖아 라고 하니까 을이 갑이 보낸 편지를 보여주는 거야. 그제서야 갑이 자기가 공을 빠뜨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이런 거요. 이거 정상 아니죠. 이런 매매 계약은 무효는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배우시겠지만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취소를 할 수 있어요. 100% 무조건 취소된다는 게 아니에요. 가능성을 공부해 보는 거지. 취소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런 게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라고 하고 여기는 갑이 이 땅을 사고 싶어요. 이 땅이 100평이거든요. 근데 이 100평짜리 토지를 사고 싶은데 자기 생각에는 평당 100만 원에 살 생각이었어요. 생각. 100평에 평당 100만 원이면 1억 원 주고 살 생각이었다는 거지. 그 편지를 쓰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평이라고 썼거든요. 한 평당 100만 원에 사고 싶다. 팔아라 이렇게 청약을 하는데 그 쓰다가 그거를 다시 지워요. 이거 지워버리고 이렇게 바꿔요. 이렇게 그 얘는 이렇게 생각한 거지. 평하고 평방미터, 제곱미터가 같은 건 줄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같은 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들은요? 보통 한 평에 대충 3.3제곱미터 정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건데 얘는 몰랐어요. 좀 모르게 보이죠, 좀 약간 이미지가. 그래가지고 전 세계가 토지 면적 단위를 평으로 쓰는 줄 알았어요. 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평 이렇게 쓰고요. 미국에서는 평 이렇게 쓰고요. 중국에서는 일본에서는 평 이렇게 쓰고 다 발음은 평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원평, 투평스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글로벌 시대에 영어를 좀 써주는 게 간지가 나지 해서요. 평이란 한글을 지우고 이렇게 바꾼 거야. 이렇게 해서 당시의 토지를 이렇게 평당 100만 원에 파시죠. 이거 평 아니고 평방미터니까 결국은 내 당신 땅을 3억 3천에 사고 싶다고 의사표시한 꼴이 되는 거지. 나는 얼마에 사고 싶었는데 의사는 얼마였죠? 1억. 근데 표시는 어떻게 된 거죠? 3억 3천. 자기 의사와 다른 표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도 기분이 좋네. 흐뭇하네. 뭐 이렇게 비슷하게. 그래가지고 내가 승낙을 해서 3억 3천에 계약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만났을 때 얘 무식이 탄로나는 거죠. 착오가. 그럴 때 그런 계약도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취소할 수도 있고 100% 취소된다는 소리가 아니고 할 수도 있고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건 이제 배우겠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예요. 네 번째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 이거는 여기 비허착 제가 이렇게 부르거든요. 비허착이라 부르는 이유는 이게 비진이 표시지. 비진이 표시. 이건 허위 표시죠. 얘는 차고. 첫 글자를 따서 비허착. 근데 비허착 얘들은 형제지간이지. 한 배에서 태어났잖아요. 엄마가 같아요. 똑같이 생긴 게 있지. 공통분모가 뭐야?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건데 얘는 사촌지간이에요. 얘는 배가 다르죠. 태어난 배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요. 일치하는데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 하자가 있는 거예요. 하자가 있다라 하면 사기나 강박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은 얘한테 사기당해서 매매계약해서 집 팔았어요. 이 갑은 이 을한테 협박을 당해서 매매를 했어요. 사기를 당했지만 협박을 당했지만 아무튼 얘는 팔 생각이었던 거죠. 팔 생각이 들었어요. 얘도 협박을 당해서 겁이 나서 팔 생각이 들은 거야. 그 생각대로 팔겠다는 표시를 했으니 의사와 표시는 뭐 한다는 거야? 일치하는데 의사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 하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네 가지 의사 표시 이것도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도 뭐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취소할 수 있다고 이제 되는 건데 이것들을 이제 배울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예요. 첫 번째로 돌아가서 진위 아닌 의사 표시부터 볼 거예요. 진위 아닌 의사 표시는 뻥이죠. 자기 의사와 다른 표시를 한 거야. 표의자가. 근데 표의자가 스스로 혼자 한 거예요. 상대방하고 짠 거 아니에요. 짰으면 통정의 표시라고 그래요. 진위 아닌 의사 표시라고도 부르고 비진위 의사 표시라고도 부르고 비진위 표시라고 부르고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똑같은 단어구나라고 아셔야 되겠습니다. 저 사례 가지고 한번 공부해 볼게요. 이 증여 사례 가지고 일단 조문은 107조라고 그랬습니다. 107조의 비진위 표시 효과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조문을 보는 방식을 설명드릴게요. 조문을 딱 보시면 이게 1항이잖아요. 1항 107조 1항. 근데 조문이 문장 하나로 마침표 하나로 끝나버리는 조문도 있고 지금 이게 문장이 두 개예요. 의사표시는 뭐 어쩌고 저쩌고 효력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했어요. 역접 접속사가 달려있죠.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이 시작돼요. 자, 저렇게 될 때 부르는 말이 있는데요. 그러나 또는 다만 단 이런 말이 but 영어로는 but 역접 접속사 그 앞에 있는 문장을 본문이라 그래요. 그러나 뒤에 나오는 문장을 단서라고 불러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107조 제1항 본문 보세요. 그러면 107조 제1항 첫 번째 문장 보시라는 거야. 107조 제1항 단서를 보세요. 그럼 그러나 이후에 두 번째 문장을 보시라는 소리예요. 국회가 법을 만들 때 당연히 원칙과 예외를 규정하고 싶으면 본문에다가 원칙을 규정하겠지. 본문에. 그렇죠? 그러나 어쩌고 저쩌고 저거는 뭘까요? 원칙이에요. 예외예요. 예외. 본문과 단서 뭐라고 부른다? 원칙과 예외. 그럼 비진위 표시를 하게 되면 원칙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의사표시는 표의자 스스로가 진위가 아닌 걸 알고 한 것. 이게 비진위 표시 개념이잖아요.
자기 의사와 다른 표시라는 걸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답니다. 효력이 있다네.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유효다는 거예요. 유효입니다. 원칙. 하지만 그러나 상대방이 그게 표의자의 진위가 아님을, 그게 뻥이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로 한다.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비진위 표시를 하게 되면 그 계약은 유효인가 무효인가 질문을 하면요, 유효일 때도 있고 무효일 때도 있다. 케바케다 이거죠. 그걸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유효가 원칙으로 돼 있어요. 유효가 원칙으로 돼 있다는 것은 갑이 을에게 이 차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안 줘도 된다는 거예요. 유효가 원칙이라는 말은 줘야 된다. 그 누구를 보호하는 거죠? 표의자를 아니면 상대방을 보호하는 거지. 원칙적으로. 왜 상대방을 보호할까? 왜 상대방을 보호하냐면 이 진의라고 하는 거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 진의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죠. 귀에 들리지 않는 거죠. 우리가 인간이 생각을 직접 보고 듣고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 생각을 말로 내뱉었을 때, 글로 썼을 때 그거를 보고 듣고 하는 거지, 상대방은. 그러니까 생각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생각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얘가 줄 생각으로 주겠다고 하는 건지 줄 생각 없이 주겠다고 하는 건지 알 게 뭐야, 상대방은. 그러니까 뻥을 친 사람이 말을 뱉었으면 그게 뻥이든 아니든 책임을 지르고 효력이 생기는 게 원칙인 거죠.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상대방을 보호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상대방이 뻥인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여기서 알았다, 알 수 있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거 법률 용어 좀 공부하겠습니다. 166페이지 나오는 내용인데 없어요, 여러분들 프린트물에는. 앞부분만 있기 때문에. 어떤 사실을 알았다 몰랐다를 뭐라고 하느냐. 법학에서는 어떤 사람이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악이라고 해요. 모르고 있는 걸 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용어하고 좀 다르죠. 일상에서 선이 악이 잘 안 쓰지만 생활에서는 어쩌다 쓰기도 하죠. 뭐 선의의 거짓말이 되었다, 뭐 이렇게. 선이 좋은 의도, 악이 나쁜 의도, 약간 윤리적인 도덕적인 요소가 들어있어요. 일상에서 쓰는 말은. 선의의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은 좋은 의도로 하는 거짓말. 보통 거짓말은 상대방을 해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선의의 거짓말은 내가 오히려 진실을 얘기하면 상대방이 상처를 입을까 봐 선의로, 좋은 의도로 상처 입지 말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 그게 좋은 의도로 하는 거짓말이죠. 너 머리 어디서 했냐? 엄청 이쁘네. 이렇게 말하는 거짓말. 이런 거 있죠. 예를 들면 그 거짓말인가? 어쨌든 선의의 거짓말. 그런 게 있는데, 근데 법학에서는 이 선의 악의가 그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개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적 개념이에요. 아냐 모르냐. 어떤 사실을 알고 있으면 악이, 모르면 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 모르는 경우를 두루 나눕니다. 어떤 사람이 뭔가를 몰랐는데 알 수 있었던 경우하고 알 수 없었던 경우. 이건 앞에 뭐가 생각된 말인데, 주의했으면, 조금만 정신 차리고 주의를 했더라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있고, 모르는 경우에도 주의를 했지만 또는 주의를 했더라도 도저히 알 수 없었던 경우 두루 나눕니다. 이렇게 나눈다. 그래서 여기 알 수 있었던 경우는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는데 네가 주의를 안 해서 네가 모른 거잖아 라고 그 사람의 모름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름에 과실이 있다, 부주의가 있다, 과실이 있다라고 하고, 여기는 도저히 알 수 없었거든요. 누구라도 알 수 없었어요. 그 과실이 있나요? 과실이 없나요? 없죠. 여기를 무과실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요. 왜 모르는 경우를 다시 둘로 나누어서 과실이 있는 경우하고 과실 없는 경우 나눌까? 책임을 지울까 말까의 기준점이죠. 어떤 사람이 어떤 사실을 몰라가지고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거야. 몰라가지고. 그래서 그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까 말까 경계선인데, 어떨 때는 선악만 나누지 여기 안 나누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문제에서는. 어떨 때는 선의 안에서 또 둘로 나눌 때도 있고요. 그것도 이제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데, 나누어서요. 어떤 사람이 선이었지만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 주의를 안 해서 모른 거야. 과실이 있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은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까요? 안 지게 될까요? 지게 되겠죠. 책임을요. 근데 그 사람이 몰랐는데 아무리 주의를 했어도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태였다.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없어. 그 누가 와도 돌을 던질 수 없어. 그럼 그 사람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까 안 지울까? 그 사람에게는요. 안 지우고. 그러니까 어떤 책임의 귀속 여부를 결정짓기 위해서 다시 선의를 두루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들 제 이름을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은 저의 이름에 대해서 아기자죠. 사람 자자 붙여가지고 놈 자자 붙여서 아기자라고 해요. 알고 있다. 나쁘다는 게 아니죠. 모르고 있으면요 선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제 이름을 모르면 여러분들 선이고 알면 아기 이렇게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제 이름을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 학원에 첫 등록을 해서 첫 수업을 듣고 있다. 그럼 제 이름을 모르는 게 당연하죠. 제가 무슨 유명한 뭐 셀럽도 아니고 그러니까 모르는 게 당연해요. 그 모를 때 그 사람을 비난할 수는 없지. 왜 제 이름을 몰라요? 제가 얼마나 유명한데 이렇게 비난할 수 없지. 그러니까 그분은 모른다 하더라도 무과실이죠. 그렇죠? 하지만 그분이 오늘 등록을 해서 한 6개월 지났어. 오늘이 11일, 12, 1, 2, 3, 4 이제 5, 6월에 약간 문제도 풀고 하는 그 상태로 들어갔어요. 5월 달이 됐는데도 모르는 거야. 제 이름을. 그때도 몰라요. 모를 수도 있지. 그러면 그때부터는 약간 욕을 먹을 수 있지. 그래도 아니 인간관계 예의가 있지. 사람 자기 가르치는 사람한테 6개월이 지났는데도 이름 한자 모른다? 그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충분히 알 수 있었어 없었어요? 있었죠. 그럴 때는 과실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은 무과실이겠지만 그런 식으로. 그렇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렇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좀 주의하실 게 한 두 가지. 요거 알 수 있었다라는 이 말을 안 거다 모른 거다 그냥 딱 보세요. 여기. 알 수 있었던 경우라는 것은 안 경우로 말한다, 모른 경우로 말한다. 모른 경우죠. 모른 경우의 한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법학에서는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모른 경우예요. 안 경우는요 알았다고 얘기해요. 알 수 있었다고 얘기하지 않고. 예를 들면 얼마 좀 있으면 시험 합격 11월 29일 합격자 발표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번에 시험 쳤는데 약간 간당간당해 완전히 이게 한 문제 차이로 왔다 갔다 이게 뭐 구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 답을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뭐 그러고 있는데 조마조마하면서 클릭을 했는데 발표를 딱 보더니 색상을 꽝 치더니 와 붙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붙을 수 있었다? 어떤 소리예요? 붙은 거야 떨어진 거야? 떨어진 거야. 붙을 수 있었다는 것은 떨어졌다는 소리죠. 붙은 사람은 붙을 수 있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붙었다고 얘기해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알 수 있었다는 말은 모르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모르는 경우.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사실에 대한 인식은 두 가지밖에 없어.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안 경우와 모르는 경우. 세분하면 세 가지예요. 안 경우와 알 수 있었던 경우와 알 수 없었던 경우. 세 가지죠. 이 두 가지는 합치면 한 가지 모르는 경우고. 이게 사람들이 글자가 네 개잖아. 악의, 선의, 과실, 무과실. 글자가 네 개니까 경우의 수가 네 가지가 있는 줄 아는데 절대 아니죠. 경우의 수는 세분해도 세 가지. 과실이 있다, 과실이 없다는 건 다 무엇을 전제로 한 거죠, 여러분들? 선의를 전제로 한 거니까 이거 오해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문을 보시면은 자 비진의 표시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다. 상대방을 보호한다. 하지만 상대방을 보호할 가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상대방이 그게 표의자의 진리가 아니면 뻥이었음을 첫 번째 알았다고 돼 있어요. 이거를 여기서 골라보세요. 알았다 뭐라고 해야 되죠? 악의. 또는 알 수 있다. 알았거나라고 돼. 또는이죠. 또는 알 수 있었다란 말은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는데 주의했더라면 알 수가 있었으니까 그 모름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과실이 있는 이 두 가지 경우죠. 저 두 가지 경우에는 무효로 하겠다는 거예요. 무효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그러면 유효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안 경우도 아니고 알 수 있었던 경우도 아니죠. 안 경우도 아니고 알 수 있었던 경우도 아니면 한 가지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제는요. 유효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여러분들? 무과실인 경우에 과실이 없는 경우. 근데 무과실일 때는 보통 이제 습관적으로 앞에다 선의를 붙여서 보통 얘기해요. 과실도 선의 과실인데 보통 과실을 얘기할 때는 선의자를 빼고 얘기해요. 습관이 그래 그냥 학자들의 습관이. 사실 정확하게 선의 과실인데 그냥 선의 빼고 얘기하고 무과실을 얘기할 때는 앞에 선의를 붙여요 또. 그렇게 따르면 되죠. 선의 무과실. 그럴 때는 유효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그래서 요 증여계약은 다시 이 여자가 요 계약을 할 당시에 자동차를 받겠다고 공짜로 주면 받겠다라고 계약할 당시에 이 여자의 머릿속이 어떤 상태인지 따라서 증여계약이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골라볼까요? 선의 무과실이면 골라보세요. 어느 쪽이에요? 유효.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이 두 가지 경우는 뭐라는 거야? 무효. 그렇죠?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이 여자가 밀은 곰탱이네.
미련 곰탱이면 골라보세요. 유효일까? 이 셋 중에 뭐라는 거예요? 미련 곰탱이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죠? 선의무과실. 그러니까 미련 곰탱이는 뭐야? 순진해가지고 누가 말을 하면 고지고대로 믿는 거지. 그러니까 선의무과실한 거죠. 미련 곰탱이는 얘가 뻥치고 있다는 걸 알았다 몰랐다? 몰랐고 알 수 없었다. 미련 곰탱이면 유효. 그 곰탱이는 저 자동차 주인이 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여우면 여시면 프로거든 얘는. 그래서 얘가 준다 할 때부터 벌써부터 내가 참 이 미모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힘들군. 보는 남자들마다 날 꼬시려고 저렇게 탁 맨날 저렇게 뻥치시네 이번에 또. 이미 말을 할 때부터 알았어. 또는 알 수 있었어. 이거 뭐죠? 여우는 이거나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상징하는 거니까 그때는 무효가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증여계약이 유효인지 무효인지 두 사람이 싸움이 생기면 여자는 뭐라고 주장할까요? 자기는 이 셋 중에 뭐라고 어떤 상태였다고 주장할까? 선의무과실을 주장하겠지. 나 몰랐다고. 내가 진짜로 주는지 그냥 뻥치는지 내가 어떻게 내가 무슨 독심술을 배웠냐? 나는 선의무과실이니까 내놔라 이거지 자동차를. 유효다. 그다음에 남자는 뭐라고 주장할까요? 알았잖아 여시야 이렇게. 그렇죠? 또는 알 수 있었잖아 너. 그렇게 이렇게 주장해서 싸울 거예요 법정에서. 그러니까 누구 어떤 것에 따라서 유효무효가 달라질 건데 판사가 이걸 알까? 판사가 딱 여자를 보면 여우인지 곰탱인지 판사가 바로 알 수는 없죠. 판사가 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민사소송은 당사자들이 원고와 피고가 자기가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이 성공하면 이기는 게임이거든요. 그럼 공평의 관점에서 누가 증명을 해야 될까? 어떤 사실을 놓고 양쪽 다가 동시에 증명 책임을 지는 경우가 없어요. 한쪽이 증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이 여자가 자기가 전혀 몰랐습니다. 판사님. 준다 그러니까 진짜 주는 줄 알았죠. 라고 이렇게 자기의 선의무과실을 증명하는 게 공평한 것 같아요. 아니면 저 남자가 이 여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다는 사실을 판사한테 증명하는 게 그게 공평할 것 같아요. 입증의 책임, 증명 책임을 누가 지는 게 뭔가 공평할 것 같아요? 남자가 지는 게 공평. 뻥을 친 남자가. 그러니까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을 주장만 하면 되지 이를 증명할 책임은 없고 누가 증명해야 되나? 증명 책임은요. 표의자, 비진이 표시란 뻥을 친 걔가 판사님 제가 준다고 한 것은 비진이 표시였습니다. 근데 저 여자는 프로입니다. 여십니다. 그렇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증명해야 돼.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판사에게 확신을 심어다 주는 거야. 판사가 그 증명을 위해서 증인도 세울 수 있고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을 통해서 판사가 만약에 알았네 얘. 알았다고 확신이 오면 증명이 된 거거든요. 그럼 판사는 무효라고 선언해 주겠지. 안 줘도 된다. 근데 증명을 못해 판사가 그 확신이 안 와. 그럼 증명이 실패된 거예요. 그러면 유효로 가서 원칙 유효로 가서 여자는 자동차를 받게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그거 홧김에 던진 사표도 정리해 보자면 사직할 생각도 없으면서 홧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비진이 표시죠. 원칙은 홧김에 던졌건 어쨌든 사표를 던졌으면 사직되는 게 원칙이죠. 유효가 원칙인데 회사가 이를 수리하면서 얘가 분조장이 있다. 그렇죠. 분조장애가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던지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또 왔네 또 이렇게 오늘 구중 좀 들었나 보네. 이렇게 이 사람의 그런 상황을 알았거나 회사가 알 수 있었다면 무효가 될 수도 있다라는 소리죠. 그때그때 달라진다는 겁니다. 실제 사건 한번 보여드릴게요. 비진이 표시가 유효로 인정된 사례. 유효로 인정되었다는 것은 짐작해 보세요. 상대방이 얘가 하는 의사표시가 비진이 표시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야? 몰랐다는 거네. 알 수 있었다, 알 수 없었다. 뭐라고 해야 돼요? 법률용어로 선의 무과실이어서. 이게 영남대학교 조교수 사표 사건이거든요. 사직 사건. 영남대학교 조교수 갑이 사고를 쳐가지고요. 사태가 엄청 무리를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데모하고 난리 났습니다. 물러가라. 너 같은 교수 밑에서 못 배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대학 당국도 엄청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데 친한 교수 A라는 교수가 찾아왔습니다. 동료 교수가 찾아와서 조언을 합니다. 또 그렇게 버티고 있으면 안 된다. 버티면 아마 대학에서 학교 법인 영남대학교 법인이 또 잘라버릴 거다. 너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니 잘려버리면 딴 데 어디 가서 교수직도 못하고 신세 망치니까 그러지 말고 버티지 말고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한 거야. 사직을 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응? 그랬더니 갑이 펄쩍 뛰면서요. 니까지 왜 그러냐고.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이건 오해인데 내가 왜 사표를 쓰냐. 안 쓴다 라고 하니까 A가 그러지 말고 사표를 던져봐봐. 사표를 던지면 대학 당국, 영남대죠. 그 대학 당국이 사표 수리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서 이사회를 소집할 거 아니냐. 이사회를. 근데 네가 잘못이 없다는 건 대학도 안다. 이건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그러니까 사표를 던져도 어차피 수리가 안 될 거다. 반려가 될 거다. 그러니까 던져라. 이렇게 사표를. 그랬더니 다시 물어봅니다. 아니 그러면 수리도 안 될 사표를 왜 던지냐. 어? 그러니까 A가 야 너 진짜 머리 멍청하네. 그래가지고 교수는 어떻게 됐냐. 사표를 던지면 사표가 반려되면 너는 네가 원하는 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고 아무튼 네가 사직서를 던졌다는 사실이 바깥으로 소문이 돌면 학생들의 이 노를 동정하는 동정론이 좀 일지 않을까. 그래도 양심은 있네. 사람이 책임지고 물러가려고 사표를 던졌다는 소문이 돌면. 그러니까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쇼를 한번 하자는 거지. 그런 얘기를 이제 다 알아들은 갑이 그렇게 좋은 방법이 있었으면 진작에 말해줄 것이지 라고 하면서요 사직서를 씁니다. 사직서를 써요. 근데 이 사람은 사직할 생각이 있어 없어. 실제로는요 없죠. 생각 의사가 없어요. 근데 사직서를 쓰니까 표시는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래서 의사와 다른 표시를 하고 표의자 스스로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이 사직서는 사직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요 알고 있죠. 하지만 상대방 영남대학교가 와서 짠 건 아니잖아 이게요. 이걸 뭐라 한다. 이런 거를 비진의 의사표시. 이 사표가 유효인지 무효인지는 유효일 때도 있고 무효일 때도 있는데 그거는 뭐 어떻게 결정된다고? 상대방이 영남대학교가 이 사직서가 비진의 표시라는 것을 알았냐? 몰랐냐? 알 수 있었냐? 알 수 없었냐? 그거를 결판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느냐? 보세요. 영남대학교가 반응이 이거였습니다. 이겁니다. 본인의 의사니까 하는 수 없다 이렇게. 이게 뭔 소리일까? 보세요. 사립대학교 교수가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사태 수습을 위해서 형식적으로만 실제로는 사직할 생각이 없이 이사장 앞으로 사직원을 제출해서 비진의 표시를 했는데 의외로 이사회에서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책임지고 물러나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붙잡겠냐. 본인의 의사니까 하는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뭔 소리일까 이거는. 상대방 학교법인이나 이사회 이게 상대방 아닙니까? 이사회가 얘가 비진의 표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선이 알 수 있었다 알 수 없었다. 알 수 없었다. 선이 뭐가 싫은 거네. 그러니까 이 판례가 뭐라고 하느냐. 이사회에서 상대방이 그 사실 비진의 표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란 거야. 얘가 알지도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는 거죠. 그럼 이사회는 뭐 어떤 상태였다는 거죠? 선이 무과시. 결론이 뭐예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 안 한다? 발생해서 잘렸다는 얘기입니다. 이 교수 잘렸죠. 그렇습니다. 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무효로 간 사건 볼까요? 무효로 간 사건은 어떻게 됐을까요? 무효가 됐다는 것은 상대방이 이게 비진의 표시라는 것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이건 뭐냐면은 회사의 경영 방침에 따라서 중간 퇴직을 한 사건이에요. 중간 퇴직이 뭐냐? 보통 여러분들 사표를 회사를 사직서를 내면 회사를 관두는 거잖아요. 근데 중간 퇴직은 사표를 쓰고 계속 다니는 거야. 재입사를 하는 거죠. 다시 재입사를 해서. 그러니까 재입사를 전제로 잠깐 쓰는 사표를 중간 퇴직이라고 해요. 중간 퇴직을 왜 하느냐? 이 회사의 방침이었어요. 이 회사 방침. 왜? 그러니까 어떤 이 회사가 다니는 갑이었는데 A 회사를 다니고 있는 갑이었어요. 그 매년 이 회사는 1년에 한 번씩 전 직원 사표를 받아요. 전 직원 사표를 받고 그날 바로 재입사 입사 계약서를 다시 쓰는 거지. 사직하고 입사가 1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거야. 왜 이런 이상한 회계 망치한 짓을 할까요? 퇴직금 많이 주려고 적게 주려고 하는 거죠. 그 10년을 다녀도 여러분들 10년 동안 연속적으로 근무해서 나중에 받는 퇴직금하고 10년을 다녀도 1년 단위로 퇴사했다가 입사했다 퇴사했다 입사했다 받는 퇴직금을 합산해봤자 10년 연속으로 한 사람이 더 퇴직금이 일반적으로 많을 거 아니겠어요. 퇴직금을 적게 주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근로관계를 종료시켜 버리는 거야. 그래서 오늘 사표 쓰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사표 쓰는 날인데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부장님이 와가지고 아까 그 부장님 야 이놈아 사직서 오늘 사표 쓰는 날인지 알고 있지 다들.
사익서는 쓰고 일하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부장님 바빠가지고 좀 이따 쓸게요. 해가지고 오늘까지 사표 다 제출해. 그리고 오늘 저녁에 회식이야. 이렇게. 그리고 오늘 저녁에 달렸다고 내일 늦게 출근하면 안 돼. 일찍 와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사익서를 쓰고 내일 일찍 출근하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아유 바빠 죽겠는데 하면서 막 궁시렁대면서 사익서를 써요. 얘도 써요. 그러면 회사를 향해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건데 실제로 사직할 생각이 있어 없어 이 사람은요? 없어요. 내일 출근이 걱정이지 오늘 달리면. 그렇죠? 사직할 생각이 없어. 진의가 아닌 표시인 거지. 스스로 알아. 그리고 상대방하고 짰다라고도 어쩌면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상대방하고 짰다라 그러면 이 소송에서의 가능성이 별로 없어서 상대방하고 짰다는 걸 인정을 안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비진의 표시로 이제 소송을 들어간 거야. 뭐 짰든 안 짰든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비진의 표시요. 비진의 표시.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 사직은 회사가 수리를 하면 사익서를 전 직원 사표를 받으면서 이 전 직원들이 사직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백보양보해서 몰랐다 하더라도 알 수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가 회사 경영 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 처리했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중간 퇴직을 했다. 실질적으로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 근무했다. 그러면 이 퇴직할 의사 없이 의사가 바른 말로 뭐죠, 여러분들? 진의 없이 비진의 표시로 퇴직의 표시, 비진의 표시를 한 것이고 비진의 표시에 해당한다고 돼 있잖아요. 재입사를 전제로 사직원을 제출케 한 회사 요구 사항이었잖아요. 회사 또한 그와 같은 진의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지 않을까. 판례가 그렇게 하는 거죠. 회사는 모른다고 그랬겠지. 그래서 한 소리 들었겠지 판사한테. 미쳤냐고. 이렇게. 어떤 회사가 전 직원이 한날 한씩 사표를 쓰냐고. 이거는 상대방 회사가 뭐라는 소리죠, 여러분들? 알았다. 알았기 때문에 이 사직의 효과는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퇴직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 생기지 않는다. 무효다. 사표 무효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건은 실제로 이 사건을 한 10년을 이 회사를 10년을 다닌 사람이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진짜 퇴사라는 거야. 진짜 사직서. 사직서를 받고 퇴직금을 받아 보니까 퇴직금이 쥐꼬리만큼 나온 거예요. 자기 계산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어떻게 된 거냐라고 따져봤더니 회사는 10년을 다녔으니까 10번 사표를 냈을 거 아니겠어요, 대충? 그 사표를 다 유효로 처리했던 거지. 끊어 계산하니까 퇴직금이 적었던 건데 그래서 갑이 배신감을 느끼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건 거예요. 내가 니들 요구사항에 따라 1년에 한 번 사표를 썼지만은 그게 무슨 사직이냐 그게. 내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결근 한 번 없이 회사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는데 그 사표는 다 무효다라고 주장을 해서 이겼다는 거야, 졌다는 거야. 이겼다. 그래서 한 번도 사직한 적이 없으니까 퇴직금을 정산해서 더 지급하라 뭐 이렇게 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비즈니스 표시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건 다 됐고 한번 OX 문제를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자 1번, 2번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 개념 문제인데요.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과의 통정은 없어요. 없죠. 그 점에서 통정 허위 표시하고는 구별된다. 다르다. 맞죠? 통정을 해서 진의 아닌 표시를 하게 되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통정 허위 표시. 맞고. 그다음 비진의 표시. 비진의 표시는 진의와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점을 표의자 스스로 알고 했다는 점에서 착오하고 또 구별이 된다는데 이 말도 맞죠? 착오는요. 의사와 표시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있는 거야, 모르고 있는 거야? 모르고 있는 경우죠. 그다음 비진의 표시라도 진의가 아니어도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두 글자로 줄이면요. 유효인 것이 원칙이다. 어때요? 맞죠?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그게 표의자의 진의가 아니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뭐야? 악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 이건 선의인데 선의인 점에 뭐가 있다는 거죠? 과실이 있는 이 두 가지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맞습니까? 그러면 3번 상황인지 4번 상황인지 표의자와 상대방이 싸울 건데 증명 책임은 누가 지는 거다? 표의자.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는 이 사실은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자,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자가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를 얘기하겠지. 즉 비진의 표시라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그자가 판사님 쟤는 알았어요. 알 수 있어서 제 여시예요. 그 사실을 증명을 해야 한다. 맞나요? 맞죠. 사직의 의사가 없는 의사,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생각, 다른 말로 뭐죠? 진위, 사직할 진위가 없는 사기업의 근로자. 이게 사기업이니까 민법 적용되는 거지. 공기업이나 공무원이라면 이 민법 107조가 적용되지 않아요. 거기는 공법관계여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일괄 사직서를 전 직원이 제출한다. 이거는 이런 형태의 의사표시는 비진위 표시, 진위가 아닌 표시에 해당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비진위 표시이고 효과는 안 물어봤네. 효과를 말하자면 비진위 표시라는 것을 상대방 사기업이 알았어 몰랐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이 사직서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무효다.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비진위 표시 보신 거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통정 허위 표시, 요거 두 번째 거 통정 허위 표시로 가보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